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입니다. 제16회 목요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장희 평화철도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장희 공동대표님은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소파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통일 관련한 여러 단체 대표를 맡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왕성하게 뛰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정성희 집행위원장의 그 열정, 예.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북 비라 살포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장희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요. 예. 이 주한미군 주둔비 폭등해달라고 미국이 강요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위험한 탄저균 말이에요. 예. 주피터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어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예,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예.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예. 철저하게 지켜져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우리나라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지역이 한 곳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태원발 바이러스. 네. 따지고 보면 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 그게 근무하는 시설, 군인, 군속, 근무자 이분들에게는 국제법적으로 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우리 사법 절차상, 방역 절차상 접근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우리 소파협정에 의하면 법적인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구속을 받는다는 것보다 존중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바로 4, 5일 전에 제가 용산미군기지 게이트 13번 앞에 저희들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출입하는 미군 종사자들 그리고 그 앞에 방역 체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교보문고도 오는데 소독도 했고 검사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도 있죠. 미군과 그 가족 6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래서 좀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이태원 발 바이러스도 이와는 무관치 않다. 윤 기자. 한국 그 코로나하고 좀 다르답니다. 변형된. 그래서 미군과 그 가족들이 오산 기지로 돌아다가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바로 지금 탄저균은 뭐 총 16번 미군 기지에서 실험을 했는데 15번은 다른 데도 아닌 용산 기지 안에서 했습니까? 한 번은 바로 오산에서 했고요. 이것이 바로 탄저군의 본부가 바로 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실험실 총지휘본부가 원래는 그것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아주 사막지덕에 사람도 없는 한가운데 있었는데 생화학 무기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한마디로 좀 우호적이다. 그 우호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허술하고 우준하고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별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우호적이라는 말씀에 묻어 있는데 외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했을 뿐 그건 아주 그냥.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뭐 아시겠지만은 2015년에 한 배달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달사고 나서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인액티브 비활성화된 세균이다. 앞으로 재발 방지는 하지 않겠다. 또 실험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또 실험을 했다는 게 2018년, 2019년 나타나서 2019년 12월 달에 부산 제8부두에서 시민단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최근에 또 뭐 다 언론에 난 얘기지만은 원래 탄저균이라는 것은 생물 무기 세균전인데 이 세균전을 바로 미국이 이 한반도에 51년 6.25 때도 이미 있었고 이 지금 현재 대북 세균 뭐 이런 점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한반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방역, 예방 뭐 이런 조치는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적에 그 대답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깜깜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파협정,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시설과 구역에 관해서 독일 보충협정이나 그리고 또 미국 필리핀 협정에 비하면 시설과 구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군이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구역 안에 위험한 무기라든가 위험한 이런 어떤 세균이라든가 들어갈 때 관세 출입할 때 또 미군 병력이 들어갈 때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 두 나라 경우는 그 사실 접수국가에 미리 통보를 하고 이런 들어간다. 그래갖고 허가를 받고 들어간데 뭐 우리 경우는 그렇게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또 미군의 군사화물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소파협정 구조에 의하면 미군 군사화물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딱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탄저균 세균 실험실 장으로서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제도적이나 또 여기에 이걸 우리 당국이나 우리 사람들도 좀 이것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우호적이다.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이번 참에 코로나 위기 이 상황에서 탄저균 실험만큼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밝힐 것을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좀 한 가지 어제 저희가 바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바로 그 기자회견한 요지는 바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 탄저균의 진상규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험실 폐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또 이걸 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21대 국회는 조성하라 그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한 36군데에서 보도를 해줬어요. 코로나도 사실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생겼지만은 지금 미군과 그 가족 6만여 명이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하는지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전혀 지금 맞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바로 3, 4일 전에 그 용산기지는 사실 뭐 반환이 협상돼 거기다 그쪽을 가고 몇 군데 내놓는데 문이 열려 있는 데가 게이트 13, 6번, 2번인데 게이트 13번 앞에서 저희들 기자회견하면서 그 출입하는 그 출입의 사람, 시설, 방역책을 제 눈으로 똑똑히 받고 우리가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이 탄저균 실험도 하고 코로나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탈북자들 일부 몰지각한 이 탈북자들이 대북 비라를 살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달러도 넣고 이상한 그림도 넣고 그 아주 거기에다가 또 요즘 얘기하는 게 박상학이라고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그런 탈북자는 이 코로나 세균을 묻혀가지고 보내겠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것은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는데 문제는 이 탈북자 삐라를 살포하는 이 탈북자 자금 지원을 어디서 하냐면은 미국 NED라고 민주주의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고 뭐 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은 미국은 이런 식으로 제3세계 나라에 간섭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한마디로 미국이 예. 한반도의 진정한 그 한반도 평화와 예. 비핵화를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예. 바로 이 어제 탈북자들이 이런 전단을 북측의 최고의 존엄을 예. 비방하고 그쪽에다가 또 자존심을 상해하는 어떤 뭐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예. 어떤 먹거리를 고무풍선으로 예. 전단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은 예. 우선은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어긋난다. 그렇죠. 뭐 명명백백하게 판문점 선언 규정에 예. 어긋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국내적으로 남북교류 협력법에도 예. 어긋납니다. 남북교류 협력법에 우리 뭐 내국인도 알 것 없이 북측으로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물품을 반출 또 예. 반입할 때는 예. 반드시 당국의 성인 교류협력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는 사람이 갈 때는 구조 사망이고 예. 또 이게 물건을 보낼 때는 교류협력법 17조를 예. 그걸 준수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돼요. 예. 통일부 장관 승인 이거를 위반한 27조에 의해 가지고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3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예. 징역, 예.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 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반드시 이번에는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럼 뭐 그동안에 왜 전단 살포라든가 이런 것이 뭐 해당이 안 되느냐? 이것은 예. 우리 과거에 당국에도 조금 책임 있는 게 예. 과연 북측에 보내는 것이 물품, 예. 물품의 반입, 예. 반출이 예. 이것이 매매 행위냐 아닌데 거기에 보면 정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정려. 줘버리는 거. 예. 그 정려에 명백히 저는 1조에 해당되고 예. 또 그것이 북측에 바로 예. 북측에 바로 전달되는 것은 이게 남북교류협력법의 근본 취지와 예. 또 우리가 17조도 위반했고 27조 위반했기 때문에 예. 이건 당연히 뭐 그동안에 처벌을 좀 미뤄왔는데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고발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보니까. 예. 예. 했고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국회가 예.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특별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촛불 항쟁으로 탄생된 이 문재인 정부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의 당사자인데 사실은 이 이명박근혜 시대 때도 대북비라 살포를 저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게 묵인 방조했는지 이걸 좀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결국 못 맞고 날렸단 말이죠. 예. 이게 참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예.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에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예. 북측하고 뭐 조금 예.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 한번 이렇게 만났잖아요, 밑에. 예. 두 번째 약속을 예. 해놓고 예. 그 사이에 바로 대북 전단 예. 이 사고가 나서 이 모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2017년 우리 문재인 정부가 5월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예. 우리 남북 판문점 선언에도 돼 있고 예. 또 뭐 아시겠지만은 남북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뭐 상호 비방 뭐 금지 그렇죠. 그 예. 속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다른 일 때문에 물론 신경을 못 쓰는 몰라도 예.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이걸 막아야 된다. 예. 특히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그그 북측의 어떤 그 존엄이라든가 북측 체제를 건드리는 예. 거 굉장히 이건 대단히 나쁜데. 위험하고요. 예. 또 정전협정의 정신에도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민 정서가 지금 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사태가 네. 상당히 엄중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라든지 이 친미 수구 세력들은 한마디 군 통수선 자르니까 겁을 내가지고 국회 법통까지 만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꾸로 반북 의식을 자극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네. 바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뭐 정 위원장이 예. 초입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 돈이 결국 미국에서 나왔다는 미 국무성, CIA, 또 산하, NED 그렇죠. 이런 기구들이 막대한 돈을 예.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국 정부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이게 간섭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정 간섭이죠. 예, 내정 간섭이 됩니다. 이건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식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공안을 띄워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실 규명을 위한 우선 공식 레터를 외교 천회를 띄워야 되죠. 이런 보도나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 NED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느냐, NED는 어떤 성에 뒀냐 하는 공식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아마 당황하지 않겠냐. 당황하고 좀 움츠릴 가능성이 이 기회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남북 교류가 교착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의 핵심이 평화와 자주의 정신인데 평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자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 점 이런 소위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겠냐. 그럴 바에는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미국하고 바로 자력갱생 담판 하겠다. 우리가 바로 하겠다. 너가 못하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장희 교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탈북자 삐라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건데 우선 첫째로는 당장 막아야 되고 그다음 법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게도 이런 탈북자 단체한테 자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고 항의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와 평화를 복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통신선을 이제 차단을 하고 청와대에 있는 그 직통 전화 이까지도 다 이제 불통이 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당분간 좀 경색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통신선 전단 사고 이전에 이미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모두가 다 뭐 종속되다시피 종속되었고 또 우리 남측에서 막 거의 간청하다시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해도 북이 무시하다시피 해서 사실 그때는 저도 북측이 너무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좀 전화도 받고 만나기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남북 판문점 선언 지켜가겠냐. 뭐 이런 약간의 북에 대한 좀 약간 섭섭한 생각도 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북 전단 이 살포와 이 자금 출처와 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 우리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방치한 거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북이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공개는 안 했지만 어렵고 또 지금 유엔 대북 제재라든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측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는 나는 충분하게 나는 이만한 어떤 남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이제 6.15 토론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통해 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라도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를 하고 북이 중요시하고 있는 대북 인도주의 보건의료 협력을 하면은 보건의료 협력에 정부가 진정성 있게 좀 임하면은 북쪽도 좀 마음이 풀리면서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닐까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입니다. 뭐 보건의료, 그리고 방역, 뭐 이걸 우리가 꼭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민간이 하고 민간을 시키든지 또 지자재를 하든지 또 국제 대북 지원 단체에다가 우리 정부가 얼마를 준다라는 걸 공개를 하고 그 단체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뭐 이런 적극적인 보이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또 기회라고 이런 북쪽이 이제 10월 10일까지 평양에 종합병원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고가 의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약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북쪽에서는 장비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외장 건설은 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정부 채널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면은 북쪽도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지금 경색된 국면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년 3개월 동안 지나면서 말이죠. 판문점 선언할 때 특히 이제 평양 9월 공동선언과 그 연설할 때 특히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주민들은 남쪽의 지도자가 저 정도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무슨 코로나 남북 방역하자라든지 뭐 휴전선 근처에 뭐 유네스코에 뭐 하자라든지 이런 지연 말단적인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조금 더 큰 걸 하라고 우회적으로 암시를 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이게 청와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용기가 없는 건지 김현철 장관만 하더라도 이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학자로 있을 때는 아주 분명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근데 그 어떻게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김창수 통일비서관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 제야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가 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동 찍힌다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된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무슨 안 되는 사유만 얘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실 한 2, 3개월 전에 UNC,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 남북 교착이 되는 그 가장 큰 요인이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단 말이죠. 저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한 것이 이제 개별 관광이었다고. 그래 개별 관광을 또 이걸 하려니까 또 미국 측이 들름 뭐 그 워킹 그룹, 실무 그룹에서 뭐 협의하자 그것도 우리 대북 정책을 가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뭐 그 UNC뿐만 아니라 미 국무성도 이 남북 관계를 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뭐 자기들하고의 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정말 미국의 여론전을 펴자. 또 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우리 남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저질러 버려야 된다. 저질러야 된다. 우리 정부가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과거에 뭐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코로나 패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90만, 200만의 확진자가 넘었고 11만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코로나 패권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게 선진국인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런 상황에 또 대선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찬스에 우리가 좀 대미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좀 용단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11월 달까지 어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은 크게 군사적으로 장난을 못 칩니다. 북도 관리하고 남도 관리할 겁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할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가운데 저는 뭐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대직해서 이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나가느냐 한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무슨 한미 군사 중단, 북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한미 군사 중단.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현재 현안 중인 UNC 문제, 사실은 뭐 작전 지휘권 문제도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는 UNC에 있다가 한미연합사에 있다가 한미연합사에서 우리 정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영향이 감소되니까 또 자신을 만들죠. 또 재활성화
전을 해서 이 끈을 안 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모자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문제를 껄끄럽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저질러서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촛불항쟁 이후에 이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 이번에 특히 코로나 방역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리더십의 그 결합 이걸 통해가지고 잘 해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이럴 때 미국 처지도 그러하고 그래서 한번 용단 있게 이 대미 자주성 회복에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외교부라든가 심지어 통일부까지도 그 뭐 친미 라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것 좀 공미주의 미국에 겁나하는 미리 엎드리는 이런 그 관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를 볼 때에 그 노예적인 근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노예로 살고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 건 항상 식민지로 머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국의 자존과 주권을 지키려는 이런 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이 남북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11월 달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골든타임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또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미국 패권을 약화를 촉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만 해협에 미 항공모함이 다닌다든지 대만에 비싼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한반도에도 이제 고공 정찰을 계속 띄운다든지 대선 전에 혹시라도 북쪽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까봐 이런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미국이 지금 이제 부상하는 중국, 조금 약화되는 미국 이런 균형추로서 한반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자주적인 남북 관계를 열어서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이 외교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 협력의 이 원칙을 경결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 70년 동안 눌려 살아서 그런가 이 용단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참 우리 외교의 자주적인 또 다변화 이걸 원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한미 불평등 소파 협정 규정을 본다든가 또 지금 영상 기지를 지금 곧 반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염 수치가 한 70%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보다 1170배나 넘는 오염 수준. 저러고 미군들이 평택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걸 만약에 정화를 하려면 이 국민의 혈세가 몇백 배나 들 텐데 미국 필리핀 경우에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모든 것이 깜깜이 서 있어 비밀리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니까 이번에 탄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환경분과 보건위생분과 합동위원회랑 있는데 합동위원회에서 환경문제고 조사를 할 때도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조사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와도 미국이 동의해줘야 그 절차를 발표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적이지 못하는 어떤 우리 한국의 외교의 어떤 제도적인 굴레 이것이 저는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미사일 각서도 그랬고요. 우리 미사일은 얼마밖에 못 쓴다든가 또 한미 방위 조약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평화 통일이란 것은 식민지 시절 그리고 또한 냉정 기간 동안에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제약된 주권 제약 요소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동서독 통일을 보니까 바로 그렇더라고요.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통일만 좋은 게 아니라 자주적이고 다른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통일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자주적이지 못한 미국의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든가 법제도라든가 미국 때문에 만들어진 국내법 체제라든가 아마 이런 것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 좋지? 실효성을 읽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 왜 이 어물쩡한 소리랍니까? 어디서 좋지? 폐지한다. 선언을 해버려야지. 또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냉전위 법령, 그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느 국회의원 하나 국회에서 내 발언하는 못 봤어요. 요즘 우리가 180명, 160명 만들었는데 최고위원이 조금 낫죠. 냉전 법령 개폐하자 발언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회나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과연 판문점 선언의 평화의 정신과 자주 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저는 상당히 조금 걱정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촛불항쟁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한반도로 한국을 간섭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02년도에 효순미선 사건이라든지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분노를 촉발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방위비를 5배 올려달라고 엄청난 분노거리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폭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이 대한국 간섭을 굉장히 교활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의문시하는 것은 국회에 지금 7, 80년대 민주화운동한 사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386, 586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정부 관계를 할 때 국정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치고 나가기가 조금 꺼려지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만 주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광화문에 한 10만 명 모여가지고 미국을 규탄하면은 좀 미국이 자극을 받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좋은 예를 내가 하나 들겠어요. 바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2002년 10월 달에 바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게 바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을 한마디로 빨간 색깔을 봐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그 당시에 미국을 비판하면 무조건 그런 색깔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갖게 됐어요. 왜냐? 우리 한미주둔군 협정, 소파 협정에 의하면 형사 관할권에서 미군이 공무 중에 일어난 범죄는 제1차적 관할권은 미군이 또 사적으로 오피스 일 끝나고 난 뒤에 할 때는 한국 측이 1차적 관할권. 그런데 2002년 10월 달에 바로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이 압살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훈련 중이니까 공무라해가 자기들이 관할권을 가져갔습니다. 관할을 가져가서 미군 법정에 세웠는데 이것이 무죄가 나버렸어요. 아무리 그것이 훈련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로 해서 일어났으면 최소한 유죄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폭발한 거죠. 그러면 소파 규정에 뭐가 좀 없느냐? 있습니다. 설사 미군이 1차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한국 측이 관할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미국이 그 관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한 번도 우리 검찰이 그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공무 중에 이러한 범죄를 가져가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광화문에서 온 시민이 들고 났으니까 우리 검찰이 힘에 억눌려가지고 정식으로 미군 부대에다가 미국 측의 관할권 형사관 포기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양받았어요. 이양받아서 한국 법정에 세워서 마이크를 10년 징역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는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우리 정부가 제약된 어떤 소파 협정, 불평등한 협정에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그냥 방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하는 행동이나 미국은 항상 절대 선이다. 예. 미국을 비판한 것은 바로 공산당이다. 예. 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것은 우방국가로서 잘못된 거다. 라는 미국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졌어요. 이것이 2003년 노무현 정부 할 때 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사실 6월 13일 날 표순위, 미순위, 평화공원 그걸 양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 시민들이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공사입니다. 공사도 전부 다 그 자발적으로. 저도 조금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선생님도 가셔가지고 그 일도 하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특히 지금 요즘에 이제 서른 최고위원하고 송영길 의원이 조금 적극을 하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제야 출신 586 많은데 한 말씀 좀 뭐라 그럴까 촉구라 그럴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180석 만들어 주면은 제대로 하라고 대미 자주성 회복하고 자주 없이 평화 없지 않습니까? 제가 21대 국회에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민생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 중요하고요. 그러나 분단 국가에 어떤 살고 있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반드시 판문점 선언,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는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독소조항 반드시 고쳐서 조금 고쳤습니다만은 지자체도 교류협력할 수 있고 민간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하는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것은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특별법 만들고요. 또 맹점법령, 국가보안법 같은 7조, 특히 7조 이거 반드시 손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자주와 평화의 정신을 활짝 펴고 이행하는데 21대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 좀 나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화되고 세계로 전파하면서 수요가 공급 다 유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 대량 실업이 우려되어서 이 고용 유지가 중요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구조적으로는 이 휴전선 남쪽에는 이 부를 골고루 좀 이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내수 구매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고 평화 협력을 뚫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 경제 위기 극복의 돌파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남북 합의 이행,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대미 자주성을 좀 회복을 하고 남북 합의 이행의 용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 핵심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자주 정신과 평화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려면 남과 북 사이에 균형된 민족 경제,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북이 코로나 19부터 시작해서 또 유엔의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북의 생명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북에 존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이건 정말 섬세하게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에 지금 현재 경제가 한 70% 이상이 시장 경제로 한다고 가오 않을 정도인데 우리가 특히 남북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남북의 평화 번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저는 우리 21대 국회도 남북의 균형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법안도 좀 아울러 좀 특별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통당이나 조중동을 포함한 이 친미 수구 세력들은 또 이제 대북 터주기냐,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못 사는데 뭘 남북 협력이고 나발이고 대북 터주기 하느냐 이래가지고 돈 문제로 민생 어렵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사실 대북 퍼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북쪽에 어떤 기간 산업을 건설해 준다고 할 때 북쪽 지하 자원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유무상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돈 드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또 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 우리가 경제나 민생이 나빠진 사실인데 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예, 예. 뭐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경우는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거고 그렇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언택트 소사이티, 예.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예. 이걸 살아나가려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낫고 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예. 전문적 지식이 없는 그런 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 점점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격차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것은 내부에 대한 격차의 우려가 있고 예. 남과 북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다. 예. 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소위 G7 국가에 우리 전화받았죠?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걸 보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한국이 지금 현재 예.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상은 높아졌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 이래 돌아왔는데 네. 우리는 0% 상당히 우리 상당히 높아요. 세계적 수보다. 예, 이걸 예, 본다면 한국이 제조업이 있고 예, 예. 독일과 마찬가지로 예. 우리 경제가 지금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 강한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예. 근데 강한 부가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올 때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취약계층에게는 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고민. 또 남과 북 사이에도 예. 북측하고 남측하고 그렇습니다. 격차도 점점 벌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1대 국회는 또 우리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예. 청와대에 지금 청원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또 미통당이 반대를 합니다. 돈 들어간다고 반대를 그렇게 이제 말을 내세우는데 만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은 미국 주도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하고 충돌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국제법적 효력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쌤은 이 세계적인 이 국제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해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왜 필요하냐? 예. 우선은 국내법적으로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 남과 북이 소위 당국 간에 맺은 합의는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우리 헌법에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나 조약은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율사들 가운데는 이것이 과연 조약이냐 협정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데 조약이란 건 꼭 국가 사이에 맺는 게 아니라 소위 분단체 사이에도 우리는 합의서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문서 자체가 뭐 일반 조약처럼 뭐 전문 있고 뭐 협정의 일조 있고 뭐 이렇게 뭐 양태 자체가 이 조약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조약이란 것은 문서로 된 것은 조약이지만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구도에 의해서 합의된 당국자 간의 합의도 조약으로 합니다. 조약이냐 아니냐 가장 최고의 핵심은 양 당국자의 의사가
양 당국 간의 합의 문서를 지킬 진정성 있는 합의였느냐, 이것이 강박에 있는 합의였냐, 이거 진정성 있는 합의는 그건 조약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 또 국회 비준을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법 체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가운데 비준을 받지 않으면 명령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보면 법률에 해당돼요. 법률에 해당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을 국가보안법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당장 국가보안법에 걸린 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죠. 남북교류협력법에가 대북도 방문해서 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마 반대를 한 모인데, 그러나 저는 남북기본 합의서도 결국 비준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습니다. 그건 보수적인 당시 노태우 정부 그리고 또 그런 정서가 한국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문서보다도 2018년 4.27 청렴선언은 양 당국 간에 정말 진정성 있는 합의였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우리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대회, 또 2017년 9월 달에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한반도의 미국의 소위 선제 공격, 완전 전쟁일보 직전에서 뭐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평창올림픽 대회 초대에 응답을 해서 자연스럽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돼서 4.27 선언이라는 역동자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서야말로 저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국내 법제로 법률과 같은 효력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통하면 안 됩니다. 이 문서를 우선은 유엔 총회에서 지지 결의를 하나 받고, 그다음 유엔 헌장 102조에 따라서 유엔 사무처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엔 헌장 102조에 의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맺는 회원국 사이의 합의 문서 협정들은 유엔 사무처에 등록을 하게 되면 유엔뿐만 아니라 유엔에 관련된 모든 기구에 원용할 수 있다. 이 문서를 근거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서는 바로 유엔 사무처에 등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악유를 할 수 있다. 유엔의 가입국인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비준을 다 한 셈이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서 이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등록을 하면 유엔 사무처에 정식 등록을 하면은 설령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수정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국제적인 지지도 말할 것도 없고 원형 문서가 되는,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유엔 제재를 해서 다 제재 내용이 아니고요. 그 유엔 제재 결의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제재 자체의 목적입니다. 평화 그리고 또 비핵화죠. 거기에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도주의적 협력이라든가, 또 북한의 어떤 생명줄, 뭐 아주 민생에 관련 결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1728 위원회라고 유엔의 제재 면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는 자꾸 뭐 제재의 어떤 나쁜 면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지요. 우리는 제재의 또 좋은 측면, 이런 면을 우리가 바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남과 북의 특수한 이런 관계를 더 존중시해서 우리 주장을 국제사회에 펼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장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새로운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판문점 선언대로 남북 합의를 용감하게 좀 용단 있게 이행을 좀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자주성을 회복하면서
남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 평등, 분배, 골고루 좀 잘 사는 사회를 좀 만들고 또 철도, 도로를 연결해서 평화협력을 열고 이러면은 충분히 한반도가 미중 간의 갈등도 완충할 수 있는 이 평화의 균형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게 좀 방역이 잘했듯이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6회 평화철도 모교 특별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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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